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조항리였습니다. KBS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최고위원회도 여성 정치인이 다수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신임 대표가 그간의 우려와 논란을 뛰어넘어 당대표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할지, 또 여성 최고위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학생들의 외모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에 담긴 복장 규정 근거 조항을 삭제를 했지만 여전히 이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잠시 뒤 복장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14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유튜브로 548분이 들어오셨고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네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김현옥님, 아카세즈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을 맡아주시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 당대표 선출 결과가 워낙 화제여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이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문제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평가 정도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건 최고위원 4명 중에 또 3명이 여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배현진, 조수진 의원,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 이렇게 세 분인데요. 자,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여성 최고위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돼야 할지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혜영 교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 있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최고위원회는 대표와 더불어서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지도부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할 때도 최고위원들이 전략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장애인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장애인을 우선 공천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반적인 룰 외에 긴급사항 이라던가 또는 뭐 징계와 관련된 사항 있죠.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왜 부동산 논란인 의원들에게 탈당 조치 내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보수 정당인 제1야당에서 여성 최고위원이 3명이나 들어갔고 4명 또 중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최고위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네. 이런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의사결정 기구에 이런 여성들이 진출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면은 뭐냐면 지금 당선된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투사,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네. 또 하나는 미디어에 노출이 많았던 그런 정치인이라는 편이네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자칫하면 이것이 여성 최고위원들이 왔으니까 여성에 대한 이슈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 이슈 이런 것을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뭐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여 투쟁을 더 강경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대여 투쟁을 하면서 여성들이 검투사, 투사 이런 점만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최고위원들의 진출을 환영합니다만 이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좀 잘 실현하려면 정말 이게 당내 구조, 정치 구조, 사회 구조를 보면서 그 갈등과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네. 천지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최고위원 구성과 네. 관련해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은 아 진짜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결국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가는데 네. 선거도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많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고 나름 내부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젊음이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뭐 젠더 문제를 실현할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이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여성 의원들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여성보다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우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성 할당제라든지 어떤 여성의 고충 처리, 젠더 문제는 예.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대는 안 하지만은 결국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 대선 전국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 후보자들한테 여성 할당제라든지 젠더 문제를 물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여성 의원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그렇겠죠. 느꼈던 부분이.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자기 소회를 솔직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제 그리고 당대표 선거 결과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정치인들이 보면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킥보드 아니면은 뭐 외교 문제, 경제 문제, 현안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보좌관들이 써주는 거 읽는 수준에서 그쳤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면에서 신선함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원래는 있었는데 예.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통해서 분출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뭐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당선까지는. 그렇죠. 앞으로는 포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준석 대표를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파고 들어가지고 당선이 된. 그래서 당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당대표의 역할은 대선 관리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나치게 자기 정치를 하면 자본만 들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층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무를 의식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른바 권한을 가졌던 여성 정치인 모두가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2년에 많은 언론 기사에 등장한 것이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다. 이미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예. 당시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민주당 대표 한명숙 대표 여성 대표였고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로서 이정희 심상정 대표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권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첫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또 하나 이정희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인터뷰를 하고 보고 그러면 물론 진보 정당이라는 특성이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여성 정책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당 내든 그게 진보 진영이든 문제가 있었으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뭐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 좀 뭐 그게 어떤 인물인가 어떤 환경인가 어떤 정당인가에 따라서 달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공감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최근의 국회의 모습이 여야를 넘어 보수 진보를 넘어 여성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느냐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냉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고요. 네. 정말 여기 특히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텄을 때
민주당의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오히려 더 이 문제에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단호하게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판과 또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변화가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성 정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예. 여성 정치인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젊은 여성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했는지에 그렇죠. 대한 반성을 하는 좀 좋은 네. 성찰의 계기도 됐으면 합니다. 네. 전재명 사께서도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젠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여성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남녀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뭐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그런 그 불만이 쌓이게 된 거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여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거 일반화시킬 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게 무슨 좀. 법원의 판결이 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로 보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범죄 예방 부분하고 여성 할당제라든지 사회 정책적인 부분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평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정치는 사실 지난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피해 호소인 발언으로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된 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야 그다음에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 이슈를 여성에게 유리한다는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한 구조 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의 변화사를 보면 그것이 과연 여성만을 위한 혜택이냐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 정책이라던가 생애주기별 여러 가지 단계에서 오히려 임신을 한 여성들이 더 빨리 그러니까 네. 임신하면 보통 병원에 가니까 어떤 질병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인병에서 늦게 발견되는 이런 예. 특징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 알겠습니다. 정책으로라고 네. 용어도 바뀐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해야 되고요. 제가 구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여성 최고위원들이 앞으로 좀 해야 될 역할을 두 분이 좀 예, 얘기해 예.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전지현 변호사님하고 저는 이제 평론가고 변호사고 뭐 이제 학교 강의나 이런 하사지만 예. 최고위원들의 제가 권한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바람입니다. 여성 정치인들한테 네.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최고위원들한테 예. 요구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젠더 문제 사실 논란 일으킨 거 맞거든요. 그렇죠. 그거 같은 여성이잖아요. 예. 책임지고 다시 포용하세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이 문제 좀 더 발전시켜서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예. 이 조수진, 배현진 의원이 대여 투쟁에도 앞장서면 좋겠지만 당내의 잘못된 문화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라치기 논란, 여성 혐오 논란을 그렇죠. 잘 제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포용의 부분이나 그 안에서의 구조의 문제를 여성 최고위원들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 분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건설업계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재하도급이 지금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금 많이 꼽혀왔는데 이번 사고에서도 이런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 특히 버스를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덮쳐서 네.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모두들 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찰 조사라든가 전문가 조사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정황상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하도급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성면을 해체하는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철거 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본인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와 다시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하도급을 맺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백히 법 위반이고 네. 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재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용의 문제나 뭐 그런 것이죠. 비용이죠. 예. 원래 맺었던 단가보다 계속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평당 뭐 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3.3 제곱미터당 28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게 10만 원으로 줄고 재하도급 또 주면 4만 원으로 줄고 비용이 줍니다. 비용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숙련되지 않고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를 부른다던가 비용을 들여서 왜 우리가 추락사고 방지하는 여러 가지 뭐 한다던가 안전진단. 네.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꾸 줄이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뭐 국토부 차원이라든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당장 드러난 현상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럼 법의 문제가 있는 건지 네. 관행의 문제인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부 지금 불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위법 행위를 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될까요? 그리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는 또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이렇게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고 하면서 뭐 서면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의 20% 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승인을 하고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관행상 법하고 다르게 왜 이런 재하도급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예. 이게 민간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되려면은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낙찰을 되려면. 예, 그러면 공사비를 공사 원가보다 낮게 그냥 최대한 이걸 낮춰가지고는 일단 낙찰이 되면은 그걸로 공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서 그 차액만큼을 일종의 통행세처럼 가져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낮게 공사 단가가 내려간다면 이번 그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감독자 없었고 점검 제대로 안 닦고 해체 계획서 부실했고 무자격자가 철거한 부분 있고 철거 장비 제대로 안 갖췄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철거할 때는 옆에 이렇게 성토채 같이 이렇게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 굴착기를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그 ABC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인력이라든지 철거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에 뭔가 자금이 딸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가격에 응시를 해서 낙찰을 그렇죠. 받는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민간 발주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떤 공공은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냐면은 예. 공공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예.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지고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 능력이라든지 재무 상태, 입찰 자격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그렇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부문에서 이번에 제대로 뭐 이번에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가로수길에서 건물 무너졌을 경우에는 현장 소장만 실형받고 나머지 다 집행유예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 실형 때린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관행상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 과정에서 선정 기준 같은 낙찰의 기준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적격 심사 낙찰제냐 예. 아니면 최저가 입찰제냐 이게 공공과 그렇죠. 민간의 차이인데 네. 저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뭐 그런 점만 보다면 없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다른 면에서의 법적인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 계속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지금 이거 원래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네. 그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 과정을 과연 몰랐느냐.
그리고 과연 책임을 질 의지가 있고 또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 의사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네. 경찰 조사의 한계를 정부가 메워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사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법적인 문제를 어느 선까지 건드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 맡겨야 되는 건지 국토부 산하기관에 맡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국토부에서 지금 건축물조사위원회를 꺼려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위원회를 보니까 법률 전문가도 들어가고 건설 전문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예. 제도적으로 볼 수 다각적인 있는. 측면에서 예.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심층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좀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기대만큼 못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위원회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처벌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또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더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근로자가 지금 사상을 당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된다면은 이게 사실 형법은 형사처벌은 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영주라든지 책임자는 그 제외가 되고 예. 지난 그 가로수길 사건처럼 현장 소장 수준에서 네. 그렇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근데 예. 중대재해법에 보면은 이거를 처벌 범위를 좀 더 강하게 하고 넓혀 놓으면서 경영주한테 포괄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게 뭐냐면은 포괄적인 안전 의무 이래 버리면은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거를 적용할 때 죄형 법정주의잖아. 이게 안전 의무가 어디까지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관여를 구체성이 했는지가 없고. 명확해야 되는데 예, 명확성이 구체성이 없고. 좀 떨어지는 면이 네. 있어서 중대재해법 제정은 해놨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이게 실제 재판에서 적용이 돼가지고는 정말 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이런 안전고리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부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될지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죠. 지금 이 예. 부분이.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판례로도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이게 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50인 이하는 네. 2년 뒤에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된더라도 얼마나 현장에서 이게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 따로, 민간 따로. 그래서 아니고 전체로. 예. 이제 네. 공공하고 민간이 관리 감독 기관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예. 민간공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것, 공공의 경우에는 뭐 감리자라든가 발주청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네. 본다고 하는데 이 조치는 그래도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현장에서 갑자기 안전관리 뭐 그렇죠. 강화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잘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실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말고 수많은 재해 현장에 특히 산업 현장 특히 문제 건설 현장에서. 예, 건설 현장 문제 예. 다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제도적 차원의 보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법적인 차원의 보완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27,481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1,183만 381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일부 성명에 한국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하자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